자, 오늘은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죠. 이제 뭐냐면 행정구제법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구제법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국가의 활동으로 국민이 재산 손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피해 입은 거를 돈으로 물어주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국가의 작용을 취소받고 무효로 확인받고 하기 위해서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절차.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 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거는 손해전보 제도라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국가 활동 시정해달라 이게 싸우는 것은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행정소송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행정쟁송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뒤쪽 파트가 비중이 커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 자체 시험 비율상 출제 비율상 그래서 잘 해둬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 교재로는 교재 이제 제 5편 하면서 570쪽에 고충민원 처리 제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고충민원 처리 제도라는 파트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예전에 이제 법이 좀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잠깐 출제가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히려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행정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출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근 한 10년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제도라는 건 다만 이제 그냥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잘못 이거 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행정 작용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별 부담 없이 여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뭔가 그러니까 조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 관련 기관에다가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충민원 처리제도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신문고제도 비슷한 거, 응? 또 요새로 따지면 청와대 청원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고충민원 처리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만 좀 보고 가면 행정학에서는 이제 스웨덴의 옴부ds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비슷한 우리나라의 유형이 고충민원 처리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 밑에 거기 여러분들 570페이지 아래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응?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이걸 왜 설치해놨냐? 국무총리 밑에 설치라는 데를 가볍게 보니까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신청받아 처리하고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부패 발생을 공무원들 부패 발생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곳이야. 세 가지 역할을 추려보면 뭐 있어요? 국민권익위라는 곳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행정제도 개선. 세 번째 부패 예방. 응? 이런 역할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응? 네. 그래서 밑에 이제 기능 보니까 570쪽에 국민권익위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한다. 해서 쭉 보니까 21가지나 나열돼 있어요.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응? 어떻게 외워? 그죠? 근데 21가지 대개 보면 아까 세 가지 기능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71쪽 가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이 이렇게 몇 명이 구성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예전에 그런 거 낸 적이 있어.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고. 근데 그거 좀 치사하기도 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잘 안 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 구성 등을 가볍게 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죠. 외우지는 말고요. 응? 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죠? 그 속에는 15명 중에는 부위원장을 3명 들어가고 또
상임위원 3명이 또 들어야 돼요. 상임위원은 이제 뭐야? 뭐 일상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이 업무만 담당하는 거죠.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만. 그럼 나머지는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들이라는 거네. 총 15명 중에 3명을 뺀 12명은 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상임위원. 그렇죠? 그 비상임위원은 이런 거예요.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본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으면서 무슨 검토할 사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연락이 가면 모여서 뭐 토론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위원이죠. 그래서 15명의 위원인데 부위원장이 3명, 상임위원 3명, 그죠? 그리고 부위원장 3명은 아까 말한 그 3가지 기능을 역할을 맡아보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위원장 한 사람과 부위원장이 3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4명은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괜찮겠습니다 하고 제안하고 신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다 대통령이 임명 내지 위촉하네요. 비상임위원 중에 3명은 국회에서,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들의 임기는 다 3년이고 한 번 더 임기 3년 끝나면 한 번 더 연달아 임명 내지 위촉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연임은 이제 연달아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연달아서 3년, 6년 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연달아 임명은 못해. 그럼 그 사람은 6년까지 된 사람은 일단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임명할 수는 있겠죠. 연달아 임명은 한 번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는 뭐야? 15명, 제적위원이 15명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과반수가 회의에 출석을 하면 회의가 열리는 거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다. 법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러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소속이라 그랬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설치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거라,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법이 설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 572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나왔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치를 보세요. 일단 어디에 설치돼요? 간단히 줄여보면 지방자치단체. 그죠? 근데 둘째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반드시 둔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고 설치 안 된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부르는 거 역할은 아까 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필수 기관은 아니다.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게 돼 있고, 여긴 좀 임기가 조금 다르네요. 4년이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 열심히 지금 오늘 주요 공부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573쪽으로 가면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자면, 자,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이제 고충되는 민원, 뭐라고 있을까요? 고충민원이 읽어보실까요?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등이 위법 내지 부당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처분. 소극적인 게 대표적인 게 해줘야 될 거 안 해주는 거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소극적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뭐 사실행위 및 부작위도 포함, 그런 거 불합리한 행정 제도 때문에 권리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그리고 거의
행정과 관련된 모든 게 다 이 고충민원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응? 뭐 우리 동네 뭐 길이 옆에 있어갖고 도로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못 살겠다서부터 해서, 그죠? 내가 어디다가 허가를 신청했더니 허가를 별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다라든지, 그죠? 뭐 별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군인,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 예를 들면 뭐 의경이라든지, 그죠? 의무 복무하잖아, 군에서. 응? 의경, 경찰 소속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현역 장병, 군 관련 의무 복무자니까 의경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고충민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디다 신청할 수 있어? 고충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 아니면 시민고충처리, 두 군데다 다 같이 내도 된대요. 응? 그게 이제 밑에 고충민원 신청을 보시면 신청에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고충민원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다가 신청할 수 있다. 해결해 달라. 그런데 두째 보니까 하나의 권익위원회, 여기는 이제 편의상 권익위원회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위에서 말하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걸 다 그냥 표현상 묶어서 권익위원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인천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여기 고충민원 해결해달라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두 군데 다 내도 된대요. 그 밑에 세 줄 보면 하나의 권익위원회 신청한 사람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또 신청할 수 있다.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다 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해야 되지만 예외 구술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도 다 여기 신청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신청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시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 뭐 다, 그죠?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돼요? 권익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를 해줘야 되게 돼 있고요. 그죠? 거부할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첩 나오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을 일단 국무총리 소속의 권익위원회에다가 일단 뭔가 신청을 했다. 그럼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요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그쪽 소관 사항이다. 그러면 거기로 이거 사건 처리하라 하고 이제 보내주죠. 그리고 신청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로 보내줬다 하는 걸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 거기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밑에 이제 그 고충민원의 조사 일단 접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575쪽으로 새 책으로 보면 박스 안에 행정기관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라. 의견을 진술해라. 또 뭐가 있습니까? 실지조사도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실지조사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전문가들에게 뭐뭐에 관해서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고요. 다만 네 번째 보니까 각하라고 있어요. 각하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하게 돼 있는 업무가 아닌 거다 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이송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게 각하인데요. 그래서 상가로 1번의 박스 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죠?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쭉 들은 거 있죠? 특히 이제 8번째 항목 보면 박스 안에서 8번째 항목 보면 행정기관 직원에 대해서 인사행정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다 신청해봐야 여기서 조사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는 그걸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법으로 명시해놨죠. 이런 건 권한 가진 그 공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받고 그러면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거든요. 소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지 여기다 신청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하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 보시면 여기 그 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사에서 뭐 어떻게 해라 이제 하기 전에 합의하라고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시오 하고 조정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번이 이제 보세요. 그 576페이지에 이제 7번을 보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국민은 자기가 위법부당한 어떤 조치를 받아서 억울하다 해결해 달라 하고 이제 고충민원이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다 해본 결과 맞다. 그 주장이 맞다. 국민이 신청한 사람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기관에게 뭐 하는데요? 시정을 해라. 제도 개선해라 하고 권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큰 7번의 1번을 보면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 국민한테 행정기관이 했던 그런 처분 등의 조치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또 이항 의견도 표명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와 연결해서 여기 이제 일단 이 권고만 할 수 있어요. 시정을 해라 하고 권고라는 말 속에는 강제성이 없죠. 또 의견 표명. 그러면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받은 그 관계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응? 그래서 뭘까요? 밑에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8번째 또 한번 볼까요?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동그라미 1번. 권익위원회는 아까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시정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의견을 들어보래요. 먼저. 응? 그 행정기관의 그 신청인한테도 또 행정기관한테도 이제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들어봐라. 그죠?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10번이 이제 보실까요? 처리 결과의 통보라는 큰 제목이죠. 거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이런 걸 받은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그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항에 보니까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어떻게 하래요?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존중을 해야 되며 그 시정 권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요 1항만 놓고 보면 따르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시정 권고 받은 대로 행정기관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정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장이 권고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고받은 대로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1, 2항을 보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 12번을 먼저 보시면 공표라고 돼 있죠. 말하면 국민한테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12번 공표를 한번 보시면 권익위원회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했던 내용 이런 걸 어떻게 돼?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받고 그대로 따랐을 수도 있고 못 따르겠다 하면서 뭐 이유를 붙여서 문서로 통보해 왔겠죠. 어쨌든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시정 권고 등을 받고 처리한 결과 또 권고받은 내용을 불이행하다고 이제 통보했는데 그 불이행하는 사유 이런 거를 공표는 이제 국민한테 알리는 겁니다. 공표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총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 시정 조치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번을 보면
읽어보세요.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걸 발견했어. 그러면 권익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이면 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다가 또 지자체에 있는 시민고충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국민감사 청구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랑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패 행위라서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300명 이상이 서명하는 거야. 서명을 해서 연대 서명을 해서 감사원에다 감사해달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국민이 300명 이상 연대 서명해서 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고충 민원 해결해달라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해서 시정 권고 등을 할 수는 있는데 시정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적으로 따르게 돼 있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게 그 비유가 이런 비유가 들어집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러면 직접 뭔가 시정 조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뭐로 비유돼? 이빨 빠진 개. 이거로 짖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개.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됩니다. 직접 시정 조치권이 없으니까 시정하라고 권고만 할 수 있죠. 그런 정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요새 뭐 거의 이 파트는 안 되니까 자, 그 정도 하고 가시죠. 그러면 578쪽에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 이제 여기부터는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제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손해전보라는 말이 있죠. 손해전보 그러면 국가의 활동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물어주는 걸 통틀어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의 기본적 차이는 뭘까요? 용어 이제 이거 오늘 공부하시면 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는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배상은 뭐야? 쉽게 말하면 잘못해서 발생시킨 피해, 자기가 잘못해서 준 피해 물어주는 게 배상이고요. 보상은 잘못해서 발생된 피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법한 작용 때문에 발생된 피해 물어주는 거고요. 요거는 적법한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물어주는 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중시해. 그 제목 2번 뭐 있어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라는 제목 있죠? 요건 공부하셔야 돼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또 몇 가지 써놨는데 그 표를 보시면 한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아니 국민의 피해가 발생된 원인이 뭐냐? 위법한 활동으로 생긴 피해 물어주는 거냐? 적법한 활동 때문에 생긴 피해 물어주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법 대 적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요거는요. 그 손해배상은 원래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개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 개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건 당연히 자기 잘못으로 생긴 피해니까 그 가해자가 당연히 그 피해자의 배상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와 국민 사이에까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기본 이념이 개인주의 사상의 기초. 그러니까 개인이 다른 개인한테 피해,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손실보상은요. 그러니까 뭐가 대비돼야 돼? 개인주의 대 단체주의라는 걸 대비시켜야 돼. 그러니까 단체주의라는 말은 이제 공동체주의.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개인주의 대 단체주의 이거 비교하세요. 그러면 이 손실보상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좀 난리가 났더만 뭐 영리병원 그것도 문제되고 그죠? 응? 그 기사 잠깐 보니까 영리병원 맨 처음에 할 때부터 뭐였대요? 그 내국인도 영리병원 그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저기 중국 투자 업체더라고요. 그죠? 무슨 녹지병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내줄 때 보니까는 이제 허가 내주기 전에 무슨 이렇게 팜프신이나 약속을 보면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 같은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했더만 그렇게 해서 제가 공사하고 다 해서 나갔는데 허가 내줄 때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하는 조건 하에 내국인은 진료 못하게 응?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이미 쭉 들어오신 분은 뭐 한 거예요? 우리 부관을 붙인 거잖아. 응? 허가를 내주면서 부관을 붙인 거예요. 응? 부관 붙일 수 있지 허가 내주면. 근데 문제는 그 앞서 내국인 진료도 다 가능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허가 나갈 때는 내국인은 제외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기사 나온 거 보면 그쪽에서 반발하는 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한다. 신뢰보호 위반. 응? 처음에 하고 말한 거 뒤박 다르다. 응? 소송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습니다. 기사 보면 우리 행정법 배운 거 다 그대로 나오고.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왜 제주도가 떠오르냐면 제주도에 만약에 공항 또 건설한대. 그럼 공항 건설하는 건 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공항을 건설할 자리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그 개인 땅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항 부지 이렇게 여기까지 공항 짓는다. 이 안에 개인 땅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응? 이 공항 건설에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땅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팔아라. 먼저 팔라고 협상을 해요. 먼저 처음부터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 팔아라. 그래서 가격이 맞고 이러면 합의. 그럼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강제가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응?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안 되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법의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용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토지 수용. 강제로 뺏고 어떻게 되죠? 그 땅 주인한테는 우리나라 뭐예요? 땅 주인한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유재산제도 보장하는 나라니까 사유재산권 인정해야 되니까 땅값 보상해 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원치 않는데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너 희생해라 강요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물어줘야 되는 거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회 전체 공동체, 응?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 법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뺏고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체주의 사상이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죠. 그런 게 사상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우리나라 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다 정해놨어요. 선언해놨어요. 그래서 국가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국민한테 피해준 거 배상해줘야 된다. 선언돼 있고요. 손실보상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다 있고요. 근데 그 밑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일반법으로 있어요. 일반법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일반법이 있어요. 근데 손실보상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습니다. 뭐 도로법에서 도로 만드느라고 개인 땅 필요하면 뭐 강제로 수용하고 보상해 주는 거 도로법에서 정해놨고, 각각 법마다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법들만 있다는 거죠. 땡 건설하면서 뭐예요? 저 수몰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주민들에게는 댐 건설과 관련된 법이 보상하도록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 그러니까 차이점 뭐겠어요? 일반법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차이점. 그죠? 예.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잘못,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해자가 뭐 있어요? 위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가지고 잘못이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응? 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공항 건설하거나 도로 건설하는데 개인 재산 필요하다. 법에 따라 강제로 뺏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피해를 주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잘못 없어도 법에 따라 강제로 뺏는 거라면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응?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 대상인 피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물어주는 피해가 뭐냐? 손해배상은 모든 피해를 다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수행해서 발생시킨 피해다.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건, 생명, 신체상의 피해건, 정신적 고통이건 잘못된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피해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돼요. 응? 그래서 손해배상은 재산 피해, 비재산 피해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오직 무슨 피해만 물어주는 거예요? 재산 피해만. 그게 또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와 손실보상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 4-5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응? 그 얘기를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를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응? 자, 올해 있었던 일 중에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일본에 하고 뭐 했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했어요? 돈 받았죠. 그래갖고 뭐 화해 치유재단인가 100억 원 받았잖아요. 100억. 응? 100억 받아갖고 화해 치유재단인가 뭐 그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뭐 이렇게 돕는 이런 돈도 드리고 뭐 이런 게 함으로써 마무리 이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원래. 응?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동의도 얻지 않고 그죠? 뭐 추진했다가 우리 이번에 이제 재단 해산을 시켰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일본은 절대로 그 100억 주면서 그거 뭐라고 안 그래? 배상하는 거라고 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배상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응? 뭐 절대로 자기네 그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 과거에 이렇게 한 일이 진짜 잘못된 일이었다. 먼저 사죄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는 바탕하에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하면 뭐 돈이 뭐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억은 너무 적겠지만 응? 뭐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자기네는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배상이라는 표현 절대 안 써요. 배상금이 아니다. 그 100억이 배상금은 아니다. 다만 뭐라 해요? 그냥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다만 그때 뭐 있었던 그런 뭐 불행한 일에 대해서 그냥 그 뭐랄까 온정 차원에서 응? 그 할머니들에게 뭐 주는 거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그거 인정 못 하겠다 이거지. 명확히 사과해라. 응? 근데 사과는 안 하고.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정부가 100억이 없어서 그 문제인가? 응? 안 그래요? 100억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예산만 해도 얼만데? 1년 예산이 400조인데. 응?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70조입니다. 100억이 없어가지고 참. 그럼 그 100억 받았다고 그냥 모든 걸 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낸 걸로 이거 너무 성급하지. 명확하게 사과라고. 독일은 지금 얼마 전에도 가서 그 독일 총리 그 수십 년 지났어도 또 가서 그 참배하고 그 희생자들 참배하고 사죄하고 그러잖아 계속. 일본은 전혀 절대로 자기네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사죄 안 해. 일본 총리. 참 이게 근본적인 차이야. 그래서 먼저 사죄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거죠. 응? 사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뭐 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반 페이지 가량은 뭐 별. 예. 그러니까 이제 의라는 데는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우리나라 이제 법에 보면 손해배상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를 위법하게 잘못 수행해서 발생시킨 손해 국가가 배상해 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뭐 도로 파손이 있다든지 맨홀이 뭐 잘못되어 있다든지 제방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등등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잘못 때문에 생긴 피해 물어주는 제도. 응? 원인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히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번의 발전 과정이라는 얘기는 그냥 듣고만 가세요. 옛날 뭐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국가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공무원들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근데 이거 위법하게 잘못 수행했어. 그러면 누가 배상해야 되는 거다? 옛날에는 공무원 개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국가가 배상을 해주냐? 국가가 공무원한테 잘못하라고 위법한 행위하라고 시켰냐? 그건 아니다.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위법하게 했다? 그럼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거니까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국가는 배상할 책임자 아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이제 배상하도록 하면 돈이 많은 공무원한테는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잖아, 되게 공무원들이 많이.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아요? 제도는 공무원들한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돈이 없는데 배상받을 길이 없잖아. 그러면 피해자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혹시 기억나나? 1870 몇 년도에 1873년인가?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된대. 그 블랑코 판결이라고 있어요. 블랑코라는 어린 애가 프랑스 국가가 경영하는 담배 공장, 국가가 운영하는 담배 공장 마차에 치여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어. 여기 대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담배 공장이잖아요. 국가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제도가 시작이 된 이후로 오늘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이제 다 도입해 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굵은 글씨로 3번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 여기서부터 공부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를 보면 1번 헌법에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제29조 소개되어 있죠? 자, 29조를 같이 읽어보시면서 분석을 좀 해보죠. 우리나라 헌법 29조는 1항과 2항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법 29조 1항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분석해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공무원이 한 행위도 누가 배상 책임자가 되도록 헌법은 정하고 있는 거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그 밑줄 쳐주세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자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두째 줄에 보니까 또 이런 문구 있죠. 이 경우 그러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줬다. 이 경우 그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니까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가 있다면 이거 법률로 따로
보상 받게끔 정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로만 받아야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보상받는 거 외에 국가나 공구단체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요 문구는 이 양은 이런 의미야.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일 경우죠. 응? 그죠?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피해자일 경우, 응?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뭐 해야 돼? 거기 보면 세제 끝에 법률에서 따로 정해놓는 보상, 그것만 받아야 된대. 응? 법률이 따로 정하는 보상만 받아야지 그거 외에 또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하면 군이 거기 나와 있는 거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했다. 따로 국가가 법률로 별도의 보상을 받도록 정해놨으니 그것만 받아라. 그거 외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왜 우리만 짜증나는 거야? 응? 왜 우리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법률로 정해놓고 보상금 주는 거 있죠? 그 보상금 많이 주면 불만 없어. 많이 안 줘. 응? 이게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금 나오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열받지. 왜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막아놓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적게, 응? 조금 보상만 받고 만족하라는 얘기냐? 또 공무원, 이게 공무원이 피해자인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렇게만 제한을 해요. 소방공무원 제한도 안 당해요. 제한 없어. 왜 우리만 여기 이제 불명. 그러면 또 문제가 돼. 헌법에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얘기되고. 하여튼 그런 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헌법 29조 1항 첫째 줄 끝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랬죠? 법률 만들어 놓으란 얘기 아니야. 구체적인 국가의 손해배상 그 책임에 관해서 법률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무슨 법이야? 국가배상법이라고 국회가 이제 법률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예. 뭐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동그라미 3번 체크해 보세요. 자, 국가배상법이 보면 외국인이 피해자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 수행을 해서 피해를 줬는데 피해자가 외국 사람이야. 그 외국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제도를 그렇게 스스로 정해놨어요.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하고 뭐 있을 때 보증,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그 외국인인 피해자가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상호보증이란 건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는 그런 입장을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그런 제도를 택해놨습니다. 자, 여기 방가로 2번 국가배상법의 성격이죠. 중요한 논점. 중요한 논점. 자, 국가배상법을 어떤 성격을 갖는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나냐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성격이 정해지고 그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질이 결정나면 무슨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지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응? 원래 우리 소송이 민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 행정소송 아니면 민사소송 어느 거로 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 학자들의 견해예요. 다수 학자들의 견해고 동그라미 2번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세요.
자, 판례 입장을 보면, 자,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계통상 어느 계통에 속하는 법으로 봐? 사법 계열의 법으로 봅니다. 이게 개인사절 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이면은 주로 민법이나 상법 같이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법을 크게 국가의 법을 개인사절 쓰는 이런 사법 계열의 법, 그 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계열의 법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물론 양쪽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속하는 법은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런 쪽에 속해요. 응? 이쪽은 헌법, 행정법, 뭐 형법 이런 것들이 이쪽 계열에 속하고, 응? 형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이 있었고 각각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고 뭐 또 재판 절차도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응? 그러면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어느 쪽에 속하는 법이라고 본다고요? 그거 사법 계열에 속하는 법으로 본다. 그거 밑줄 쳐주세요.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 계열의 법으로 보고, 응? 왜 그렇게 보는지는 이제 괄호 속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넷째 줄 중간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권리 있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법상 권리의 성격, 줄이면 사권이라고 해요. 응? 사법상 권리의 성격을 갖는 거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려고 그런다.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보게 돼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줄여서 핵심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한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여기는 지금 편의상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뭐 인천시가 배상, 인천시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수행했죠? 인천시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그러면 역시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개인 간에도 민사소송, 개인과 국가 사이에도 민사소송, 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판결에 따르면 다 민사소송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응?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자,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배상 책임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은 아까 헌법 29조는 하나만 정해놨어요. 뭐 정해놨어요? 하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불법 행위에서 손해 끼쳤을 때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그거 하나만 했는데 국가배상법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물을 설치 관리 잘못해서 손해가 났을 때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응?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이 4줄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경우를 2가지 경우를 규정해 놨는데 셋째 줄 우리 아까 읽었듯이 헌법에서는 어떻게 해놨어요? 1가지 경우만 규정을 해놨다는 차이가 있다. 응? 그래서 헌법에서는 뭐는 규정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넷째 줄에 괄호 속에 있죠. 영조물이라는 게 이제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잘못해서 생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해놨는데 헌법은 그거는 규정을 안 해놨다. 응? 자, 쭉 이렇게 읽고 표로 또 정리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공부하세요.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점 있죠. 요거 포인트로 삼으세요. 응? 그래서 예. 핵심은 여기서는 2가지만 체크하세요. 표에서 위에 거 2개. 자, 배상 책임 유형에서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1가지만, 국가배상법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까지 2가지 규정. 응? 그 다음에 헌법은 아까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하면 누가 배상 책임자라고 규정해놨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죠. 근데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우리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수행하고 그러면 누가 배상 책임지도록 해놨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2번째 줄에서 배상 책임자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공공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그 점을 좀 유의해 두시죠.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공공단체가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공공단체가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공공단체
속에 공공단체로 분류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한 종류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헌법과 국가배상법 중에 어느 쪽이 배상 책임자를 넓게 규정한 거예요? 헌법이 넓게 규정한 거죠. 그죠? 다만 배상 책임지는 경우 사유는 국가배상법이 더 넓게 규정한 거고, 그죠? 예, 그 2가지 요거를 좀 잘 유의해 두시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581쪽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해서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공부 들어가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거를 읽고 분석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또 진행을 하죠. 자, 우리 국가배상법 2조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아까 헌법 규정하고 29조 1, 2항 조금 더 상세히 규정한 겁니다. 응? 자, 읽어보시면 우선 동그라미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다 그냥 뭉뚱그려서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제 이하부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 즉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만 자, 피해자가 말하자면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 아까 헌법과 달리 예비군대원이 하나 추가됐네.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법, 즉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역시 군인 등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제한하는 건 마찬가지죠. 예비군대원이 하나 더 구체적으로 추가됐고, 그리고 2항 가면 자, 1항 본문의 경우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난 경우에 그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한테 물어내 구상할 수 있다. 응? 구상이란 건 배상해준 돈 너 물어내. 너 때문에 배상해주게 됐어.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공무원 될 건데, 그죠? 응? 잘못하면 물어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때 물어내게 돼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을 했고, 그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데 고의라는 건 위법이라는 걸 다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위법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이 된다는 걸 인식하면서 어떤 행동을 한 거 있죠? 그 심리 상태를 고의라 그래요. 응? 그럼 과실은 뭐겠어요? 과실은 공무원이라면 자기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게 위법이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직무를 수행했다. 이게 이제 과실이에요. 근데 그 과실도 요만큼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이게 위법하게 안 했을 텐데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응? 그러니까 과실을 또 둘로 나눠. 경미한 과실, 경과실, 중대한 과실, 중과실. 이렇게 해서 좀 사안을 달리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고의가 있거나, 고의가 있었거나, 위법임을 알면서 했거나, 또는 위법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위법하게 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 와서 그럼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구상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요건대로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이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 공무원이 그동안에 일을 어떻게 해왔나, 직무 수행을 해온 태도, 과거에 또 뭐 훈장 받고 이런 공 세운 거, 또 지금 이 건에 있어서만 이 사람이 지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는데 그렇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뭐 등등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이 공무원한테 물어내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물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판결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이 2조를 지금 우리 조금 아까 헌법하고 비교해서 보면 배상 책임자 누구라고 규정해 놨어요? 국가배상법은 누가 배상해야 된대? 피해자한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요 셋은 헌법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 국가배상 예비군 대우를 하나 또 추가해놨어요. 그죠? 예비군 대우까지. 응? 그래서 피해자가 요 넷에 해당하는 자일 때는 따로 법이 정하는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예비군 대응까지 하나 추가해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했듯이 헌법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죠? 그 공무원한테 물어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청구받으면 공무원은 물어낼 책임. 공무원 입장에서 물어낼 책임을 구상 책임, 응? 물어낼 책임 요거 규정해놨죠. 근데 우리 아까 헌법은 어떻게 써냐면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선언만 해내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 공무원이 져야 되는지는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는 일단 공무원이 물어내야 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응? 네, 그런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이후부터 공부하는 것 지금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요건 있죠. 어느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응? 반대로 피해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 어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응? 요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 요건이 다 들어맞아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응? 요건이 법적인 요건이. 자, 거기 시작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을 잠깐 갖죠. 네.